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핵심 과학자. 그는 10년간 백두혈통 가족의 일원으로 살며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을 목격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의 뒷이야기. 김정은 건강 이상 당시의 권력 투쟁, 핵무기의 진짜 목적까지 그가 본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었죠. 2025년 2월 19일 모스크바의 어느 카페 화장실. 이 남자가 작은 창문을 통해 뒷골목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뒤에서는 북한 보위부 요원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북쪽을 향해 달렸고 20분 후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경비원에게 외친 한마디는 세상을 놀라게 했죠. 저는 김여정의 남편입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남편이었습니다. 2015년 당 중앙위원회에서 저를 불렀을 때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동무는 조국의 핵심 과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말과 함께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간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중심에서 그들이 세상에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평화를 이야기하던 바로 그날 밤, 김여정은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봤어요? 오빠가 웃으니까 정말 믿더라고요. 2020년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 시절, 김정은이 건강 이상으로 사라졌을 때 김여정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지 저는 모두 봤습니다. 2021년 당대회에서 그녀가 정치국 위원이 된 후 영변 시설에 내려오는 지시들은 더욱 냉혹해졌어요. 그리고 2025년 초 제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순간이 왔습니다. 현우 동무, 우리 아들을 만수대 특별학교에 보내야겠어요. 백두혈통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9살 아들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2025년 2월 러시아 군사기술협력단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평양을 떠났고 모스크바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죠. 제 이야기는 1995년대 말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온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 우리 가족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받아오는 배급과 어머니가 학부형들에게 받는 쌀 몇 대가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너는 조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인재라고 말했죠. 당시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2005년 대학을 졸업한 저는 평양과학기술전당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일하며 핵물리학 논문으로 당 중앙의 주목을 받았고 2008년 영변 핵시설로 발령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영변에서의 생활은 북한의 다른 어느 곳보다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핵심 과학자 특별구역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매달 쌀 15kg, 돼지고기 3kg, 심지어 중국산 과자와 술까지 배급받았죠. 평양 시민들도 먹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조국의 핵방패를 만드는 영웅들이요. 미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책임비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앞에 서서 저는 제가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2010년 어느 날 시설 경비를 서던 군인 한 명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23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들것에 실려나갔죠. 우리 과학자들은 매일 고기를 먹는데 우리를 지키는 군인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것으로 하시오. 선임 연구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저는 개인의 희생이 조국의 위대함을 위해 필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2012년 김정은 원수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이제 개혁 개방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곧 이어진 장성택 숙청은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되던 날 영변 시설 전체가 비상경계령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시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앞에서 보위부 요원이 말했죠. 종파분자와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 동무들도 예외가 아니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드는 이 핵무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그래서 묻어뒀습니다. 2015년 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현우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출두하시오.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내된 방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31살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오빠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최현우 동무시군요. 앉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동무의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라늄 농축 효율 향상을 위한 원심분리 기술 개선안,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 과학자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무. 동무는 35이죠? 결혼은 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가족은? 함경북도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김여정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무 아버지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이고 어머니가 교원이군요.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동무 본인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었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현우 동무, 조국은 지금 동무와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핵 억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동무 같은 과학자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장 동무. 김여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당 중앙에서는 핵심 과학 인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배우자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와 확실한 성분을 가진 동무들끼리 결혼하여 다음 세대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동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최현우 동무, 제가 직접 동무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부부장 동무, 그 말씀은 김정은 원수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백두혈통과 과학 인재의 결합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동무는 당이 선택한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리고 저는 혁명의 계승자입니다. 우리의 결합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김정은의 여동생과의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당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결혼이 될 것입니다. 동무도 알겠지만 저는 당의 일에 전념해야 하고 동무는 핵 개발에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부부장 동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2015년 5월 결혼식은 극비리에 치러졌습니다. 당 고위 간부들만 참석했고 그마저도 보안상 10명이 채 안 되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했고 저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 동무,
이제 동무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여정이를 잘 부탁하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원수님. 결혼 후 저는 즉시 영변시설 우라늄 농축부서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평양에는 만수대 구역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배정되었고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붙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북한 최상류층이 된 것입니다. 신혼 초 김여정은 생각보다 자주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와인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원수님께서 군부 장성들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 늙은이들이 또 투덜거렸어요. 백두혈통이 너무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현우 동무는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그게 좋아요. 과학자는 과학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치는 제가 할 일이고요. 2015년 9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가 되었어요. 수백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지휘하며 우라늄 농축 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여정이 평양 집으로 돌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동무, 오늘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 좀 봤어야 했어요. 우리가 핵실험 준비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우습지 않아요? 그게 인민들에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여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민들은 우리가 먹여 살립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당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핵무기가 있어야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체제가 유지되어야 그들도 살 수 있어요. 현우 동무는 과학자니까 이해할 겁니다. 때로는 실험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는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은 4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5번째 핵실험이 이어졌죠. 국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평양 이외 지역의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영변 시설에서 일하는 저는 여전히 풍족한 식사를 했지만 시설 밖 마을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무, 이것도 혁명을 위한 일시적 고통이요. 우리가 강해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요. 당 비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김여정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우 동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평양산원의 특별병동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키우고 싶다는 간절함. 김여정은 아이 이름을 최준혁으로 정했습니다. 준걸할 준, 빛날 혁. 백두혈통의 빛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비밀이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조차 일반 주민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존재는 당 중앙의 극비사항으로 분류되었고 출생 기록은 특별 문서고에만 보관되었어요. 김여정은 이 아이가 언젠가 조국의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혈통과 우수한 과학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받았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017년 9월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폭탄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진도 6 이상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죠. 현장의 과학자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풍계리 인근 마을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들은 방사능 노출 위험 때문에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어요.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어요. 저는 평양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여정도 수행단의 일원으로 판문점에 갔었어요. 그녀가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김여정은 남측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몇 마디 평화를 말씀하시니까 진짜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평화가 오는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김여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제재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그 사이에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남측과 미국이 대화하자고 할 때는 대화하는 척하고 입지가 강해지면 다시 압박하면 된다는 말이었죠.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김여정은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평화의 사도처럼 행동하고 필요할 때는 강력한 지도자로 돌아서는 것. 남측 사람들은 우리 의도를 절대 이해 못할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세기적 외교 승리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영변시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 비서는 우라늄 농축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어요. 겉으로는 대화하되 속으로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원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해 가을,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그녀는 북한 최고 권력 서열 20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백두혈통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면서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렬로 끝났어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했고 북한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하노이에서 돌아온 날 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감히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이제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 후 북한은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었고 대남 비난 수위도 높아졌어요. 그 와중에 2019년 말 준혁이가 돌잔치를 맞았습니다.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김정은이 준혁이를 안아올리며 혁명의 미래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제 아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백두혈통 연장선이라는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요. 2020년 초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었어요. 북한은 1월 말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끊겼고 외부와의 모든 교류가 차단되었어요. 평양조차 식량 부족이 시작되었고 지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외신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퍼졌고 일부에서는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김여정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도 강했던 그녀가 그 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했고 당 중앙의 주요 간부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권력을 쥐어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만약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나라를 이끌어야 해요. 김여정이 어느 날 밤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야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행히 김정은은 5월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김여정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좌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2인자가 된 것입니다.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남측에서 보낸 전단지 문제를 빌미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 개발만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여정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어요. 33살의 나이로 그녀는 북한 권력 서열 열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여정은 제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현우 동무, 이제 준혁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할 때가 왔어요. 만수대 혁명학원에 보낼 준비를 하세요. 4년밖에 안 된 아이를 백두혈통 후계자 교육기관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이제 그들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탈출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핵과학자이자 김여정의 남편으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하지만 제 위치가 워낙 특수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들처럼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영변 핵시설의 핵심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김여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면 북한 전역이 뒤집힐 것이었어요. 국경은 물론이고 해안선까지 모두 봉쇄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추정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준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이 키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준혁이는 완전히 그들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어요. 5살 아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2022년 들어서면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1년 동안 15차례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단거리부터 중거리,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국제사회는 규탄했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발사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핵탄 두 소형화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변 시설에 출근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해 9월 김여정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핵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명시한 법이었어요. 세상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습니다. 2차례 실패 끝에 11월에 성공했어요. 김정은은 우주강국 진입을 선포했고 김여정은 더욱 공격적인 대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23년 12월 영변 시설에 러시아 기술진이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핵기술 교류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당 중앙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답방 형식으로 북한 기술진을 러시아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제 이름을 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김여정에게 러시아 방문이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어요. 영변 시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최신 원심분리 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러시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2024년 5월 마침내 김여정이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여행 기간은 최대 2주일, 보위부 요원 2명이 수행하며 매일 저녁 평양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2024년 여름 내내 저는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구상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중국보다 경비가 느슨할 것이고 무엇보다 모스크바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위부 요원들을 따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문가들이었고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러시아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는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회담의 후속 조치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마침내 제 러시아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2월 모스크바와 사라토프 핵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2주일 일정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2024년 11월 김여정이 준혁이를 만수대 혁명학원 예비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8살 아이가 주말마다 혁명 역사와 수령님 말씀을 배우러 가야 했어요. 준혁이는 싫다고 울었지만 김여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준혁이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가 저처럼 체제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탈출에 성공한다면 언젠가는 준혁이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핵심 정보를 암기했어요. 영변 시설의 구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핵탄 두 소형화 기술의 현황, 김여정이 주도한 핵 정책들의 내막.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서를 직접 빼돌릴 수는 없었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몇 가지 핵심 자료들을 촬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제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어요. 2025년 1월, 저는 마지막으로 준혁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혁이는 아빠가 러시아에 간다는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졸랐습니다. 아빠, 러시아는 멀어요? 언제 와요? 곧 올게, 준혁아. 아빠는 일 끝나면 바로 올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2025년 2월 11일, 저는 평양순환국제공항에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여정이 공항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동무, 2주일 안에 꼭 돌아오세요.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여정 동무. 저는 마지막으로 김여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권력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준혁아. 아빠가 꼭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모스크바의 2월은 매서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영하 15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러시아 측 영접 인원과 우리 수행 보위부 요원 2명이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양옆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들이 붙어 있었어요. 첫 사흘은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관계자들과의 예비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겉으로는 충실한 북한 과학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호텔 복도를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 모스크바 시내 관광 일정이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호의로 마련된 짧은 자유시간이었어요. 붉은 광장, 크레물린, 볼쇼이 극장을 둘러보는 3시간짜리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호텔 조식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 중에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제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올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우리 일행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분주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자유로운 세상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붉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약 4km. 걸어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을 따돌리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정오 무렵 우리는 붉은 광장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러시아 전통 요리인 보르시와 펠메니가 나왔어요.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으로 목이 막혔으니까요. 식사 중에 저는 화장실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2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뒤편에는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급합니다. 아침부터 배가 좀. 요원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저는 재빨리 2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 명이 뒤따라왔지만 화장실 입구에서 멈췄어요.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개인 칸에 들어갔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변기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물을 틀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2층이었고 아래는 뒷골목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요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평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여정에게 보고하는 일을 통하였어요. 여정 동무, 오늘 로사톰 관계자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현우 동무. 몸은 괜찮아요? 러시아 음식이 입에 안 맞을 텐데. 괜찮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인데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2주일 중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2월 16일 우리는 사라토프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러시아의 핵연구시설이 있었습니다. 사라토프에서 이틀을 보내며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곳은 모스크바보다 훨씬 작은 도시였고 한국 대사관도 없었어요. 탈출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 저녁 우리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어요. 2월 21일 오후 비행기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일 2월 19일에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2월 19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오전 일정은 없었고 오후에만 로사톰 본사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보이부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고 싶다고요. 사라토프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요원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고집하자 결국 허락했어요. 한 명이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보이부 요원 한 명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으로 가는 길,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 건물들, 골목길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어요. 한국 대사관은 여기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산 후 저는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서 신선한 공기를 쏘고 싶다고요.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잠깐 화장실만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원은 저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페는 작았지만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화장실 방향을 확인하고 요원에게 한 잔 마시며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요원은 카운터 근처에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원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뒷골목으로 통하는 창문이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제가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고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약 2미터 아래가 뒷골목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몸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창문을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깨가 끼었고 재킷이 창틀에 걸렸습니다. 간신히 몸을 빼내고 뒷골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않은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저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어요. 뒷골목, 횡단보도, 큰 거리. 저는 무작정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약 15분을 달렸을 때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러시아어는 거의 못했지만 휴대폰에 저장해둔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어요. 한국 대사관.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분 후 택시는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은 돈을 기사에게 주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한국말로 외쳤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최현우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제 아내는 김여정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에서 제 신분을 밝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빠르게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정보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신분을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부서 책임자, 그리고 김여정의 남편.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영변 시설의 내부 구조, 김여정의 개인적 습관들, 백두혈통 가족들만 아는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사관은 즉시 서울 본부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북한 최고 권력층의 핵심 인물 망명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측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측이 저를 찾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지하 안전구역에 머물렀습니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뇌리에서 준혁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김여정은 제 탈출 소식을 들었을까요?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월 21일 새벽 서울로부터 지시가 왔습니다. 저를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정부에 북한이 압력을 넣기 전에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일반 여행자 복장으로 변장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대사관 차량 트렁크에 숨어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호위했어요. 그들은 저를 일반 탑승객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 경로로 비행기까지 안내했습니다.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인천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직항이 아닌 우회 노선을 택한 것은 혹시 모를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러시아 땅이 멀어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실감했어요.
제가 정말로 탈출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준혁이를 두고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스탄불에서 환승하는 동안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제 탈출에 대한 보도는 없었어요. 북한도 러시아도 한국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었으니까요.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김여정과의 결혼, 영변에서의 핵개발, 권력의 내부에서 본 북한 체제의 민낯, 그리고 준혁이의 탄생과 이별. 2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자유의 땅.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차는 경기도의 한 안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사를 받고 보호받을 장소였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안가에 도착했을 때 담당 요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새로운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안가의 작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북쪽을 생각했어요. 평양에 있을 준혁이를요. 김여정은 지금쯤 제 탈출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는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언젠가 꼭 너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데려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저는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영변 핵시설의 구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북한 핵무기의 현황, 그리고 김여정이 주도한 핵 정책들, 김정은의 건강 상태, 당 내부의 권력 구도까지. 조사관들은 제 증언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때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캐물었어요. 저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를 대가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김여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고 제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권력자이기도 했죠.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6월 말 공식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삶. 7월부터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과 생활비로 일반 시민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반에 가득한 물건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북한의 배급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과일 코너를 바라봤습니다.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모두 제한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자유는 동시에 외로움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연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들. 저는 그 모든 것을 혼자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항상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되었을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요?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국정원 측은 제게 말했습니다. 준혁이를 북한에서 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김여정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당국도
백두혈통의 일원을 내보낼 리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아들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9월부터 저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나만의 표현과 문화를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돈을 제 통장으로 받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두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남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조건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 김여정의 권력욕, 백두혈통 가족의 민낯,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믿기 어렵다고 했고, 일부는 용기 있는 증언이라고 격려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젠가 준혁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준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탈출할 방법이 생긴다면 그때 아빠가 왜 떠났는지, 왜 자유가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싶어요. 김여정과 보낸 10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여전히 북한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그때 준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하고, 아직 고통받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를 대가로 치러야 할 책임이고, 동시에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